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연말에 여러모로 우리 모두의 삶이 몹시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또 어지럽기도 한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많은 이웃들의 비보까지 접하게 되는 바람에 마음이 무척 좋지를 못하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잠시 불행히 우리 곁을 떠나가신 이웃들을 묵상하고 난 뒤에 새해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신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가톨릭 사제분들 계시죠? 사제가 크게 보면 교구에 소속된 교구 신부님들이 계시고 수도회에 소속된 수도회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나라 교구 두 군데, 수도회 두 군데, 수도회 중에서 하나는 이제 한국 외방 선교회라 그래서 해외 파견 및 해외 선교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구 수도회 네 군데를 이 문신 때문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필리핀 수도회에서 이제 뭐 서류를 다 제출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come and see 이제 와서 보라 하는 그 연락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그쪽 필리핀 뭐 주교님이나 신부님들께서도 입회 허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성소자를 필리핀까지 뭐 부를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 가톨릭에서 이 신부나 수녀나 수도자, 뭐 남자 수도자는 이제 수사라 그러는데 아무튼 성직이나 수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통칭 이 성소자라 그래요. 뭐 성스러운 부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마닐라 공항을 봉쇄해 버려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출국을 못했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또 외롭고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유야무야 몇 년 지내다가 어떻게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됐는데 사람은 늘 그렇잖아요. 내가 꼭 가고 싶었던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되죠. 어차피 이제 결혼하고 애도 생긴 마당에 저도 집차까지는 아니지만 늘 미련이 좀 남기는 합니다. 그 신부의 길에. 그래서 가끔 저랑 친하게 지내주시는 그런 신부님들하고 만나고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로만 칼라랑 그 신부님들 목에 차고 다니는 로만 칼라 있죠. 로만 칼라랑 수단만 봐도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면 유머가 좀 있는 신부님들은 이거 지금 수단 입기가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지랄 같은지 아느냐고. 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다리 끝까지 다 채워놓고 다 풀르고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된다고. 로만 칼라는 이거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부인 거 다 알아보니까 뭐 작은 행동 거지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뭐 가래가 나와서 길거리에 침 좀 뱉으려고 해도 눈치를 살펴야 된다고 다시 그런 우스갯소리로 화답을 해주시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장자가 말하는데 일종의 명이겠죠. 명. 네. 항상 제가 우리 장자 철학을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명이라는 거 저희가 지금 계속 장자 철학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명이라는 개념의 철학적 특성에 대해서 앞서 자세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 명의 핵심은 사실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명이라는 것은 연어연입니다. 연어연이라는 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예.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누구 탓인지 뭐 책임을 돌리기도 좀 거시기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그냥 그런 일들, 그러한 사태들. 어쩌면 제가 끝내 신부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애아빠가 된 것도 또 반대로 저랑 친하게 지내주시는 신부님들이 그분들이 사제가 된 것도 그게 모두 제 명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명을 얘기하죠. 안명. 예, 이 명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힘.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명을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일들. 이 명을 마음 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힘. 어쩌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일지 모르겠다. 서구 심리학에서도 이제 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 그런 분들이 정립한 인간 심리의 변화 단계를 보면 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그런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심리적 단계는 수용에 있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뭐 최대한도로 이제 안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은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노력이 더 필요한 거고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더 짙고 산이 높으면 뭐 골도 더 깊고 그런 게 자연의 법칙일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부가 못된 거는 여전히 아쉽죠. 아쉽지만은 아이를 낳은 것은 제가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뭐 물론 뭐 이름이야 제가 뭐 애비고 이제 자식이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애비인 저한테 참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연말이라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걔들이 주로 이제 그 뭐 금융 일을 하고 그런 애들은 연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유학 마치고 이제 그냥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저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도 있고 뭐 또 그중에는 비혼주의자도 있고 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이른바 결혼파들의 주장은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해서 우리가 뭘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됐다 뭐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다만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사건들 같다. 특히 애 키우는 일은 이건 뭐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백날 첫날 설명을 해봤자 직접 내가 해보지 않고는 공감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런 대화가 이제 친구들 간에 좀 오고 갔는데 저희 채널에도 부모님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새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뭐 선배 시민들 이제 그분들 제가 봤을 때 혹시 애를 키운 분들이라면 애들이 한 대학생쯤 됐겠다 싶은 그런 선배 시민들을 길에서 보면 마주치면 정말로 존경심이 절로 들어요.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제가 뭐 늙어서 뭐 저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애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이라도 대화라도 우리 아이랑 제가 좀 통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근데 아이를 낳은 게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될 때, 특히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죠. 지난 1월 1일에는 새해 첫날에 저희 집사람이랑 애랑 같이 시청에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이제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그런 뭐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처음 가봤다는 건 제가 살면서 평소에 그게 잘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건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19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인 건 아시죠? 저 학교 다닐 때 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게 뭐 사실 어감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두뇌의 기능들이 특히 이제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아직 덜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충동적이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사고력이 약간 떨어지고 하는 게 전부 이제 머리에 피가 안 말랐다는 표현으로 그게 수렴이 될 텐데 저희 애는 이제 뭐 19개월이니까 그 합동 분향소에 가서도 막 그 헌화를 그 꽃을 지가 들겠다고 떼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식은땀도 좀 흘리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아이 덕분에 잘 다녀왔다. 우리 부부가 뭔가 새해 첫날에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분양을 드리러 갔던 건 아니지만 아이를 향한 저희 부부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아이가 이렇게 공감을 좀 할 줄 아는 애가 제발 됐으면 좀 좋겠어요. 타인의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아픔과 어떤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애한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 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어떤 유학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은 이 인자를 그대로 파자해서 이게 사람 둘이다. 사람 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사람, 한 사람, 나 혼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철학적 개념이 그게 바로 인이다. 그렇게 다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물론 이런 다산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산의 이 해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이란 이 세상에 늘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 그게 인이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는 거.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생명을 가진 것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이라는 거는 사실 늘 철학적으로 인이라는 건 마지막에는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품는 어떤 민감성, sensitivity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이건 물론 철학적 개념이지만 상당히 이거는 에스테틱한 미학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굉장히 에스테틱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사실 잘 와닿질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저 역시 잘 와닿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라는 걸 이거를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이게 곧 어떤 empathy ability, 그죠? 어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존재와 또 다른 생명에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인이야. 그게. 제가 이 인에 대해서 이제 어디 짧은 칼럼을 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이라 그러면 대번에 떠올리는 게 그게 공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자를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숭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도 공자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자라는 분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질 못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 뭐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겠냐마는 특히 뭐 제가 또 장자 철학을 강의하면서 정상 비정상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사리에 맞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공자라는 사람은 태생부터가 보편적이질 못해요. 사실 시작부터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공자가. 그 자기 아버지가 숭량흐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훌륭한 이 군인이고 무관이고 또 대북이긴 한데 이 숭량흐리라는 사람은 원래가 공자 아버지는 원래 자기 본부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난 자식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견이 또 분분하긴 한데 아들도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인한테서 난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본부인한테서 난 아들이 다리를 절어서 그랬는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이 숭량흐리라는 사람이 공자 아버지가 나이 70에 공자 어머니 안징제랑 그게 뭐 정식 재혼도 아니고 그 뭐 사기나 이런데 공자 세가에 보면 그냥 표현을 야합이라 그러거든요. 야합이라고 야합 이렇게 이래 버리거든요. 야합 뭐 들에서 뭐 남녀가 합쳤다 뭐 그런 얘기일 텐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학계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공자 아버지 숭량흐리가 70이고 그 다음에 공자 어머니 안징제는 그 당시에 28 청춘 16세야 16세 처녀.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둘이 공자 아버지랑 공자 어머니가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3살 때 숭량흐는 죽어요. 73세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공자 어머니 안징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녀예요. 무녀. 그러니까 이 무자가 여러분 무당할 때 무자가 이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자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원래 이 안씨들이 공자 어머니가 안징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씨들이 이 안자가 얼굴 안자잖아요. 우리 페이스 얼굴이잖아. 그래서 안씨들이 아무튼 얼굴에 좀 화장을 짙게 해야만 되거나 자기가 아니면 남의 얼굴에 화장을 시켜줘야 되거나 그런 시족이야 이게. 그런 직업이 많았다 그래요. 안씨들 중에 공자 당시에는. 아무튼 공자 아버지 숭량흐리 죽고 나니까 공자랑 공자 어머니 안징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이게 뭐 애물단지거든, 그죠? 숭량흐리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먹을거리도 좀 갖다 주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숭량흐리 죽고 난 이후로부터는 공자랑 그 어머니 안징제랑 이 두 사람이 무지하게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러거든요. 꼭 있어서는 안 될 첩의 자식과 요새로 치면 뭐라 그래? 불륜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처럼 마을에서 사실 공자가 꼬꼬마 때부터 그 쿠사리를 무지하게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공자가.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오소야천 곧 아능비사라 그러는 게 나는 어려서 아주 내가 그 비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뭐 흙수저 중에서도 수저가 없어, 공자는 그냥 수저가 없는 지경인데
그런 흙수저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나는 자질구레한 일들, 그런 미천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줄 안다. 다능비사라. 그러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 그 공자, 이 가계도를 봤을 때 이런 맥락이라고. 그랬을 때 그 무녀 엄마가 혼자 벌어가지고 두 모자가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자 어머니가 안징제라는 그 무당이 잘 나가는 무당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안징제가 무당도 무당 나름인데 마을에서 그냥 쬐끄맣게 어떻게 그 장례 나고 그러면 가서 제사 좀 지내주고 그냥 그 자질구레한 일들 뭐 그냥 그런 작은 일들 점치고 뭐 그런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둘이 두 모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막 공사장에 가서 흙도 나르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공자가. 그렇게 두 모자가 어찌저찌 근근히 살아가다가 공자가 17, 16, 17 이때 자기 어머니도 죽어요. 안징제도 죽어. 안징제도 죽어. 그러니까 공자랑 거의 뭐 이 한 13살 때부터 한 몇 년이야? 16, 123, 한 13년, 한 14년 정도는 공자가 어머니랑 둘이 그렇게 살다가 안징제도 죽어. 그리고 공자는 그 이후로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천의 고아가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공자가 뭐 성인의 그릇을 타고 났는지 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록 공자가 성인의 그릇을 타고났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유전적인 거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유전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사실. 지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릇을 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버리면 그 그릇이 결국에는 쪼그라들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장자랑도 친해지고 싶지만은 한때는 공자랑도 제가 무지하게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공자 맹자랑 그리고 사실 깊이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노자 장자를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노자 장자랑도 공자 맹자랑 먼저 제대로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노자 장자랑 제대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친해지려면 제가 그들의 역사와 스토리를, 그들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70세 아버지랑 16세 어머니가 이 둘이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뭐 불륜인지 아니면 들판에서 김을 매다가 뭐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 잤는지, 그 야합이라 그러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이니까 엄마가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할아버지뻘 되는 나이지, 그런 남자지만은 숭량 흐리에 뭐 어떤 뭐 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뭐에 끌렸는지 아니면 뭐 대가를 받고 그 집 아들이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게 다리를 절고 그러니까 딸은 많은데 아들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본부인하고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아들이 다리를 절고 이렇게 불구고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받고 씨를 받아줬는지, 아무튼 이거는 뭐 고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같이 그 마을에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70세 아버지랑 16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공자가. 이거는 팩트란 말이야, 어느 정도. 그리고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17세에 자기 어머니까지 죽고 고아가 됐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공자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성인이 됐는가? 여러분들 그거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해요? 이거 약간 좀 미스테리잖아요. 그죠? 물론 후대에 이제 한때 들어서 뭐 동중서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유학을 국교화하면서 공자를 무지하게 띄우긴 하죠. 그 거의 뭐 신격화에 가까울 정도로 띄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띄우고 뭐 조작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어린 공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무당 그 어머니 안징제, 요새로 치면은 미혼모 고딩엄마, 그 안징제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공자는 과연 무엇을 배웠길래 엄마가 무당이니까 공자가 제사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지내죠. 그래서 공자 당시에 이 예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대개가 제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례. 어떤 이 기본적으로 제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 춘추시대 예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자가 뭐 예 전문가고 그 제사 전문가니까,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뭐 당연히 제사 전문가겠죠. 공자도 그거 보고 자랐으면은. 그리고 논어에도 보면은 맨 그
제자들 끌고 공자가 다니는 데가 제사집이란 말이에요, 사실. 얘 전문가니까, 재래 전문가니까 제사 치르는 거 가서 도와주고 제자들이랑 전부 같이 그 제사집에서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전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사실 공자의 일상이라는 게. 그래서 공자를 까고 싶은 사람들이 공자한테 지어준 별명이 상가지구라 그러잖아요. 상가집 개라 그래서. 아무튼 무당 어머니한테 공자는 청년이 되기까지 얘를 배워서 얘 전문가가 됐다. 그거는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무당이니까. 그냥 당시에 그리고 얘 전문가가 근데 공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얘 전문가는 공자 말고도 많아요. 얘 밝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럼 도대체 공자는 17세가 되기까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 안징제한테 도대체 뭘 배웠길래 오늘날 공자는 인류의 성인이 됐는가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제가 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거예요. 늘 공자가 보고 자랐던 게 뭘까? 우리가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건데, 그죠? 직접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건. 백날 천날 그 말로 하고 글로 쓰고 하는 거는 사실 별 교육이 안 돼요. 그거는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직접 보여주는 거.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경험시켜주는 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동네 점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동네에도 저는 집이 여기 서울 성북구거든요. 그래서 성신여대 쪽으로 조금 나가고 그러면 거기 또 점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않지만 점집에 갈 이유가 없어서. 근데 점집이라는 게 가보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사정이 없고 아무 사정이 없어 내가. 그리고 세상이 너무 살맛나고 아무 힘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사실 점집에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공자 어머니를 찾아왔던 대다수 사람들은 뭔가 아무튼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죠. 그리고 좋은 사연보다는 뭔가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이 공자의 어머니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럼 무녀였던 공자 어머니는 안징제는 그런 사람들하고 뭘 했나? 혼자 아들 키우는 무당 엄마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재원이라도 있어야지. 그 어디 북치는 고수라도 한 명 데려다가 그 고수라도 하나 불러올 형편이 돼야지 무당이 구판을 벌리든 말든 하지. 그리고 벌써 구판을 벌릴 정도가 되는 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그 규모가 좀 있는 무녀들한테까지 공자 어머니한테까지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혼자서 공자 그 아들 키우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사연 많은 사람들하고 공자 어머니는 과연 뭘 했을까? 공자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뭘 보고 듣고 배웠을까? 도대체 자기 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공자는 성인이 됐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공자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 empathy ability, 이 공감 능력을 배웠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마을 사람들이 안징제한테 와서 그냥 그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질질 짜는 거예요. 그냥 안 선생 우리 집 아저씨가 며칠 조용하나 싶더니 이 양반 또 아랫마을에 가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언년이야. 또 시작이야. 난 몰라. 어떡해. 하면 안징제도 그냥 뭘 해줘. 거기다 무당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같이 우는 거야. 주저앉아가지고. 어떡해요. 또 왜 그러신대요. 속상해서 어떡해. 또 다른 날은 한 사람 와가지고 우리 아들놈이 술 퍼먹고 옆집 애를 그냥 뒤지게 패버렸어. 안 선생 나 어떡해. 진짜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안징제도 그냥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이게 뭔 일이래요. 진짜 어떡해. 난 몰라 하면서 또 같이 막 끌어안고 울고 또 어쩌다가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그냥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좋아하고 좋은 일 있다고 누가 오면은 그 엄마가 안징제가 축하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언제든지 힘들면 또 오세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리 힘내요. 괜찮을 거예요. 17년간 자기 어머니가 죽기까지 공자는 17년간 매일같이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공자가 어렸을 때 그 남의 집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엄마가 있었다는 거야. 공자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늘이 그런 환경을 공자한테 줬는지 그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러한 어머니와 함께 13년을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3살부터 3살짜리는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13년을 같이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공자라는 사람의 이 empathy ability,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막강하죠.
막강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을 초월한 공감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게 바로 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논어를 혹시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논어의 그 모든 장면들이 아마 좀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공자 수레를 몰았던 이게 운전수야. 공자 수레를 몰았던 아주 그 어린 제자가 하나 있어요. 후기 제자 중에 번지라고. 걔는 일단 어리니까 공자가 무척 귀여워했다 그래요. 그냥 자기 손주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자 수레를 몰기 때문에 사실 공자랑 붙어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얘가. 그리고 얘가 아직 대가리에 피가 안 말라가지고 공자를 별로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질문도 그냥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쬐끄만 게. 하루는 번지가 공자한테 선생님 이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맨날 선생님 태우고 이 술에 몰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면서 대강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맨날 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번지가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공자는 묻는 제자에 따라서 같은 걸 물어도 다른 대답을 내놓거든요. 수준별 학습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근데 번지가 귀엽고 쬐끄만 애가 선생님 인이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애인이다 그러거든요. 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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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여기서 애라는 건 이제 love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cherish, 그죠?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람을 cherish,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게 인이다. 공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인을 사람의 특히 타인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요새는 내 한 몸, 또 우리 한 가족 잘 먹고 잘 살기에도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로 불인해져가는 세태를 묵인하고 또 다른 이들의 감정과 다른 생명, 다른 존재들의 느낌에 무감각해져가는 그러한 불인의 분위기가 점차로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하지만 비단 공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스승, 참 인간으로서의 성인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 말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가치는 다름 아닌 여기 인에 있음을 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공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나 뭐 누가 됐든 뭐 부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표현은 달리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인이라는 거잖아. 그죠?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자비라는 거, 또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측은지심. 맹자가 인의 단서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그걸 좀 더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좀 무의미한 개념이 사랑이에요. 뭐 어떻게 규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이라는 거는 이 어떤 공감 능력이다. 이러면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소시오패식, 뭐 사이코패식, 뭐 이런 얘기,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게 되죠. 저도 종종 듣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뭐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말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박사 전공으로 중독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중독학 권위자나 전문가들이 거의 계시질 않아요. 아직은 신생학문이고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순수학문은 항상 why, 왜를 묻는 게 순수학문이고 응용학문은 이제 how, 어떻게를 묻는 게 응용학문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은 있지만 근데 요즘 세상은 점차로 왜를 묻는 거를 좀 기피하죠. 그럼 어차피 알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왜 그런지는 그래서 점차 이제 응용학문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 중독학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응용학문이고 이제 실천의 방법론들을 좀 논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로 여러 이제 전공이 지금은 힘을 합쳐가지고 조명해야만 되는 게 오늘날의 중독학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뭐 신학, 법학, 뭐 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의학 이 6개 학과가 협동과정으로 지금 중독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심리 수업도 듣고 공부할 때 의학 수업, 뭐 간호학 수업도 때때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감이 없는 경우 있죠. 감이 없는 경우.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해요. 너 왜 이렇게 감이 없냐 그러잖아요. 감이 없는 경우를 갖다가 이 정감이 없는 경우, 정감이 없는 경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정감, 감정이 결여된 경우, 그거를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를, 특히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거, 그거를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철학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안공항인가? 거기 지금 여객기가 불시착해가지고 승객 179명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 나랑 그 무슨 상관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인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감이 없는 거죠. 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물론 사이코패스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마 사이코패스의 아주 유의한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은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보험금 나오니까 그 보험금 타먹으면 되겠네. 하면은 그런 경우는 소시오패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칸트 윤리학의 대전제도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과 수단은 전치될 수 없고 인간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삶의 목적은 도덕적 정감의 정상 기능, 그게 인이란 말이야. 그게 즉 인간 삶의 목적은 인에 있는 것이지, 그 서구에서 말하는 어떤 칸트 윤리학뿐만이 아니라 서구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해요.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생명을 수단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게,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 좀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지만 좀 특이점이 있긴 해요. 칸트 철학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근데도 어쨌든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는 그것도 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거의 뭐 칸트가 말하는 이 산비판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과 인이라는 게 거의 뭐 많이 교집합이 많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제가 새해 첫 강의로 이제 장자의 한 대목을 그냥 풀어드리는 것 대신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장자 말대로라면 세상의 대다수 사태들은 다 이게 뭐 명적 사태인데 비행기가 그렇게 돼서 사람이 그렇게 희생되고 그런 것도 그거 다 명이야, 명. 그게 연어연이 돼. 연어연.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된 일인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장자 철학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장자 철학은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장자라는 책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장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노자, 장자 등의 그런 도가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탕,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무턱대고 장자부터 들어갔다가 이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먼저 사람을 아낄 줄 알고, 그죠? 애인, 그죠?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느낌, 그런 것들을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장자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다움을 무시하고 인을 무시하고 백날 첫날 노장을 가지고 마치 나는 다 깨친 것처럼 지식 노름을 해봤자 그것은 개똥 철학에 불과함을, 그리고 실천이 없는 철학은, 철학함이 결여된 철학은 죽은 철학임을, 지금은 장자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큰 저희 채널의 이 테마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이 철학의 존재 이유, 왜 우리가 철학을 하는가,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랑 장자 철학을 계속해서 탐구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잊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일신과 또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저도 제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